그래서 이제 기억장치부터 저희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장치는 말 그대로 기억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기억장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자, 먼저 주기억장치 있죠. 네. 그 다음에 CPU에 있는 기억하는 거 뭐가 있어요? 레지스터가 있죠. 네. 근데 CPU가 빨라요? 주기억이 빨라요? CPU가 빠르죠. 네, 그래서 이제 캐시라는 기억장치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미리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CPU가 있고요. 자, 여기에 주기억장치가 있는데 두 개의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CPU가 어차피 어떤 데이터를 찾으려면 주기억장치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어떤 매체를 둬가지고 CPU가 많이 찾을 데이터를 미리 여기다가 갖다 놓자. 그럼 CPU가 데이터를 찾을 때 가까이 있는 얘한테 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면 더 빠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캐시 메모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주기억장치의 순서대로 살펴본다면 CPU 쪽에 있을수록 더 빠른 거죠. 가장 빠른 것은 기억장치 중에 가장 빠른 것은 뭐가 되냐면 레지스터가 되는 것이고요. 네, 용량은 작지만 일단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이 뭐가 되냐면 캐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느린 건 뭐예요? 그죠? 자기 테이프, 네, 마그네틱 테이프. 네, 그래서 이 순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네, 빠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네, 캐시, 네, 그다음에 주기억장치, 네, 보조기억장치 그 순서대로 봐주면 되는데 일단은 빠른 순서고, 예. 자, 이쪽으로 올라올수록 어떠세요? 가장 빠르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용량은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용량은 작게 되는 거죠. 또 비용도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더 가격이 이제 높아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억장치는 이제 데이터도 저장하고 또 우리가 실행할 프로그램도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놔두고요. 크게 우리가 메인 메모리,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주기억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주기억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약자로는 우리가 MM이다. 메인 메모리 주기억장치다 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 역할이 뭐냐면 기억하는 역할인데 여러분 몸에서도 기억을 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뇌가 있죠. 네, 뇌에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 한 명 날 때마다 뇌세포가 깨져서 기억력이 상실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한 명 낳고 5명 낳은 사람 어떻게 해요? 네, 자, 그런데 그 뇌라는 것은 하나의 뇌가 통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뇌, 소뇌, 간뇌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렇듯이 메인 메모리는 딱 2개로 쪼개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롬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램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일단은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롬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이제 건든 부분이고 일반 사용자가 건드는 부분은 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입을 할 때 램이 얼마짜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겠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이 램으로 올라와야지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기억장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주기억장치다 그러면 램을 보통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엑셀이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겠다. 그럼 엑셀 프로그램이 이 속에 들어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메모리로 들어와야지 실행할 수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게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메모리를 이제 적게 차지하는 거 이런 게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구입을 할 때 물어보죠.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뭐 그래픽 하실 거예요? 뭐 게임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죠. 단순히 OA만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굳이 좋은 컴퓨터를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고가에. 네. 근데 이제 뭐 동영상 작업이라든지 그래픽을 자기가 하겠다. 그럼 이제 메모리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메모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자꾸 다운돼 버려요. 멈춰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프로그램 들어갔어요. 또 이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왔는데 이게 다 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하다가 지금 벌써 2개 들어왔죠? 근데 또 인터넷도 해야죠. 네. 우리 인터넷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인터넷 하려면 또 얘가 또 메모리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올라올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램의 공간이 더 많으면은 이제 부담 없이 모든 프로그램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다 올라와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이제 조금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램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럼 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롬은 거기에 read only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read 읽겠다라는 거죠. write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read다라는 것은 데이터를 볼 수만 있는 것이고 write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장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ad only 메모리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가 바로 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가 이제 건드는 부분이 아니라 보통 이제 컴퓨터를 만든 회사에서 건드는 부분인데요. 이 롬에다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롬에 저장된 바이오스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롬바이오스다라고 합니다. 그냥 롬 따로 바이오스 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바이오스는 램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우리가 이제 침범하지 못하는 롬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냥 롬바이오스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요. 그럼 이 B는 뭘까? 이제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기본적인. 네. I는 뭘 것 같아요? 그죠? 인풋. 네. 자, O는 뭘 것 같아요? 그죠? 아웃풋. 하나 맞췄죠? 네. 그 다음에 S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컴퓨터를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윈도우즈 로고가 나오기 전에 어떤 회사 이제 로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짠짠 진행된 다음에 윈도우즈 로고가 돼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는 컴퓨터 킬 때마다 어떠세요? 항상 똑같죠. 네,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놓는다 그거죠. 뭐 키보드가 빠졌어요, 마우스가 빠졌어요, 모니터가 빠졌어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모든 장치들이 잘 되었는지 판단하는 게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롬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OST다라는 약자가 보이죠. 네, POST다라는 것은 P는 파워입니다. 네, 파워, 네, on, 네, 파워가 들어오면 네, 셀프, 네, T는요 테스트다라는 거죠. 파워가 들어오면 스스로 판단을 한다 그죠. 그래서 롬바이오스가 네, POST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컴퓨터 켤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롬바이오스에 저장을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롬의 종류에는 이제 5가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보면은 마스크롬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마스크롬이 이제 바로 제조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오리지널 롬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죠. 제작 회사에서 프로그램 되어서 아예 납땜질 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 돼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P롬이 있는데요. P롬. 네. P롬이라는 것은 P가 이제 몇 글자예요? 딱 한 글자죠. 딱 한 번 수정할 수 있어요. 한 번.
딱 한 번 기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그랬죠. 롬은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건데 피롬이라는 것은 한 번 기입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조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에 대한 것을 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어있는 롬을 사와야 되겠잖아요. 네, 사와서 뭔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럴 때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왔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네,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장하다가 틀렸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버려야죠. 네. 다시 못 써요. 네. 여러분이 그 CD롬에 처음에 저장을 할 때 한 번밖에 저장이 안 되죠. CDR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다가 하면 어째요? 버리죠. 버려도 되죠. 왜냐하면 저렴하니까 한 개 500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네. 이제 어떤 분도 거기서 하죠. 500원이면 자판기 커피가 한 개라고. 네, 그래도 일반 USB에 비하면 얼마나 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러니까 불편한 거죠. 한 번밖에 저장을 못 하니까. 그래서 EPROM이라는 게 나오고요. EEPROM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 개는 다 여러 번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라든지 USB라든지 그런데 얼마든지 파일을 지웠다 저장했다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울 때 특수한 장치로 지워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EPROM은 지울 때 뭐로 지워야 돼요? 그죠? 자외선으로 지워야 되고 EEPROM은 이자가 하나 더 붙었죠? 네, 전기로 지워야 된다라는 거죠. 전기에 특정한 파장을 이용해서 적어야 된다, 지워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EAROM이다라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지울 때 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일부. 네. 그래서 롬에 저장된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롬의 종류는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램으로 갈게요.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다. 결론은 이제 메모리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드 할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또 라이트 할 수 있어요. 저장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네.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기억장치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전원이 중단이 되면 기억된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 그죠? 네. 그래서 전원 오프가 될 때 사라지게 된다. 네. 오프 시.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기껏 문서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장 버튼 누른다라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죠.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는 것이지 램에 저장하는 건 아니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저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전원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키면은 이제 자동 저장 파일이 열리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저장은 되지 않죠. 그래서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여러분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죠. 네, 컴퓨터를 끄기 전에 컨트롤 C를 했다 그거죠. 네, 컴퓨터를 켜가지고 이제 붙여넣기 뭐예요? 네, 컨트롤 V를 하면 이 내용이 나오냐 그거죠.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C를 했을 때 복사한 내용은 램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컴퓨터를 끄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 램이라는 공간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라든지 또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꽉 차게 되면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우스를 눌러도 대꾸도 없어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껐다 키는 거죠. 네, 껐다 키면은, 끄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사라져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램이라는 것은 전원을 끄면 내용이 모두 지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이 다 지워진다 해서 휘발성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석유를 공중에다가 뚜껑 열고 한 일주일 동안 놔두면 흔적 없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휘발성이다. 날아가 버린다. 공중으로. 그럼 롬이라는 것은 내용 전원을 꺼도 어때요? 절대로 이 내용 안 사라지죠. 안 사라지는 내용을 여기다가 공장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이제 뭐라 그러죠? 비휘발성이다. 절대로 안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롬이라는 것은 종류를 우리가 5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램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2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램이라는 것과 S램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D램은 다이나믹 램이다. 또 S램은 스태틱 램이다 라고 하는데요.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은 동작되는 구성 소자예요. 자, D램은 어떤 걸 이용을 했냐면 콘덴서를 이용을 했고 S램은 이제 플립플롭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번 시간에 플립플롭 기억나시죠? 해보셨죠? 네. 자, 콘덴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핸드폰 충전기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핸드폰은 일정 시간마다 어때요? 충전을 해줘야 되죠. 충전하지 않으면 그걸 어때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해 주는 시간, 네, 리프레시 타임이다. 네. 리프레시 타임이 필요한 것이 바로 D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그니까 재충전 시간이다. 그죠? 네, 재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게 좋은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네, 뒤져요. 네, 그래서 D램이에요. 네, 여기 쉽죠? 네. 자, S램은 이제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이 플립플롭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 S램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드냐면 이제 캐시 메모리를 이제 여기서 만듭니다. 캐시 메모리가 지금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보세요.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S램을 만들었고 S램은 어때요?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된다 그거죠. 이렇게요. 예, 다 연관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네, D램하고 S램하고 비교를 여러분 표에 나와져 있죠. 자, D램은 콘덴서의 원리를 이용을 했다. 네, 그 다음에 리프레시 타임,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주 용도가 이제 주격 장치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S램은 구성 소자가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프레시 타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세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프레시 타임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용량 계산하는 문제, 계산 문제가 이제 또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네. 메모리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 볼 건데요. 이제 이렇게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명령어예요. 네, 명령어. 네, 명령어는 여러분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요? 그죠? OP 코드, 오퍼레이션 코드, 더해라, 빼라 그런 명령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요? 네, 오퍼랜드다. 오퍼랜드가 되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자료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럼 이 자료가 주소를 가리킬 수도 있고 직접 데이터를 가리킬 수도 있죠. 만약에 여기가 이 자료 부분이 만약에 이제 8비트다. 네. 8비트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제 어떤 것을 가리킬 때 20이다. 그러면 20번지를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본다면 주격 장치가 있었을 때 여기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리킬 수 있다. 그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얘가 8비트라면 여기서 몇 가지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예, 256가지, 즉 2의 8승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 명령어 오퍼랜드 부분이 10비트다. 그러면 메모리 주소에 2의 10승 가지를 표시할 수 있겠군요.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몇 비트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메모리에 몇 번지까지를 지정할 수 있느냐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 앞부분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뒷부분만 따졌을 때 자, 여기 있는 오퍼랜드 부분이 만약에 n비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주격 장치가 있는데 여기를 몇 가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2의 n승가지를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 하나의 덩어리가 이제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덩어리가 몇 개냐, 256개냐, 뭐 1024냐, 이게 n승가지냐라고 되는데 이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는 워드다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단위를 배울 때 1워드는 몇 바이트냐, 세 가지가 있었죠. 네, 풀워드, 더블워드. 그다음 뭐 있어요? 할프워드 그렇게 있었는데 1워드는 몇 바이트냐 그건 시스템상에서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우리 뭘로 보냐면 1바이트로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 네. 그래서 이 워드라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얘는 주소를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n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되냐면 주소선의 수가 되는 거죠. 주소선의 개수를 가리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주소선. 그럼 여러분이 레지스터 중에서 주소를 가리키는 거 뭐가 있어요? 그죠? MAR이 있죠? MAR. 어드레스. 네, MAR. 그죠? N은 MAR을 의미하고요. 또 PC를 의미하게 됩니다. 또 뭐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MAR이다, PC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비트가 나왔다. 그죠? 10. 이게 10이 나왔다. 그러면 MAR은 얼마입니까? 그럼 10이 되는 것이고 PC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0이 된다 그거죠. 이렇게요. 네. PC도 뭘 기억하는 거예요? 주소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네. 이 크기죠. 이 워드의 크기. 이거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 여러분 뭐가 있어요? BR이 있죠. 네. 또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구성하는 IR이 있게 되는 거죠.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DR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크기, 이게 몇 바이트냐, 이것의 크기는 이 크기랑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n비트로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이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가 얘가 몇 비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나 MAR이 얼마입니까? PC가 얼마입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주소의 메모리의 이 데이터 크기를 물어보는 거나 MBR이 얼마입니까? IR이 얼마입니까? DR이 얼마입니까? 이 말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MBR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죠. 네,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는 거죠. 메모리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되는 것이고 IR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해가지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 현재 무슨 명령어를 수행 중인지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을 하는 거고 데이터 레지스터죠. 뭘 기억을 하냐? 데이터를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내용이잖아요. 다. 내용은 여기게 되는 것이고 MAR은 메모리에 있는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죠. 네, 이거는 뭐죠? 주소잖아요. 네. PC는 뭐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뭘 기억해요? 주소를 기억하는 거죠. 네, 얘네들은 다 주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8비트로 이루어졌대요. 8비트 이렇게요. 네, 그러면 얘가 메모리에 딱 가가지고 몇 가지를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이에 8승가지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서 1바이트라고 가정을 해요. 이때 사용되는 메모리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게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의 8승 곱하기 1바이트가 되는 거죠. 네. 2의 8승은 얼마예요? 256이죠. 그래서 256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할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는 워드의 개수가 되는 거죠. 워드의 개수. 이거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는 워드라고 한다 그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메모리 용량 구할 때는 이 워드의 크기가 4바이트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워드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것이 몇 개가 있는지 해서 이것의 총 용량을 구하게 되겠군요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에서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억 용량이 1K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억 용량이. 네. 자, 사각형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것의 용량이 1K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네. 1kB군요. 1KB. 자, 필요한 주소선의 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냐. 지금 이걸 구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256이 나왔다. 그럼 주소선은 몇 개예요? 8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의 개수가 1024가 나왔다. 그러면 주소선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각형의 면적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주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데 지금 이거 주어졌어요. 그럼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주어줘야죠. 근데 지금 두 개 다 안 주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를 못 구하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 말도 없으면 얘를 뭘로 보라 그랬어요? 1바이트로 보라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1kB라는 용량은 이거 곱하기 1바이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럼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의 10승 바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바이트가 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2의 10승. 이거는 뭐가 돼요? 1024, 즉 2의 10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n이 2의 10이잖아요. n이. 네, 이게 n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소선은 이제 주소선의 수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보세요. 네. 자, 입력 번지 수가 10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를 딱 살펴보면은 얘가 10개가 들어와서 메모리가 네, 이렇게 있는데 10개니까 여기가 2의 10승계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그림이 되죠. 개수가. 네. 출력 데이터선의 수가 8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8개다. 즉 여기가 이제 출력 데이터는 이게 나가는 데이터 순이거든요. 8개이기 때문에 얘가 8비트다. 이렇게 보면 되세요.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데이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용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항상 단위에다가 신경을 쓰면 되세요. 네. 그럼 얘는 2의 10승계. 얘는 뭐죠? 단위가 개수예요. 네. 이것의 개수. 2의 10승계. 네. 곱하기 8비트가 되는 거죠. 8비트. 네. 그럼 얘는 이제 2의 10승, 8비트는 어떠세요? 1바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어때요? 2의 10승 바이트다. 2의 10승은 뭐죠? 킬로죠. 그래서 답은 1kB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용량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자, 세 번째는 기억 용량이 4096워드예요. 단위를 뭘로 잡았어요? 워드로 잡았어요. 근데 조심해주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좀 질문이 많은 내용인데요. 네, 이게 용량이 4096워드가 된다, 그죠? 자, 여러분 이게 이 하나의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네, 워드다라고 그랬죠. 워드. 네, 워드의 길이는 16비트다. 네, 주소선의 개수는 자, 워드의 길이가 이제 16비트다. 그건 이제 무시해주면 돼요. 어차피 이것의 개수니까 네, 여기는 주소선의 개수 x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4096워드다. 이 벽돌 같은 워드가 몇 개가 있느냐 그걸 따져주면 되거든요. x는 몇 개 있는 거예요? 단위가 워드니까 똑같이 워드 맞춰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x는 얼마예요? 네, x는 4096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가 이제 워드가 하나 있다 그거죠. 네, 워드 한 개 있어요. 이거는 워드 2개 있어요. 네, 워드 네, 3개 있어요. 네, 워드 4개 있어요. 그럼 이것의 용량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4워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용량이 4개 있으니까 단위가 지금 워드니까 그럼 여기가 개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워드가 4096개가 있어요. 그 말하고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x는 4096은 2의 몇 승이에요?
2의 12승이 되군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봤어요? 주소선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주소선의 개수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여기 있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네. 주소선의 개수는 12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억 용량이 1024K 곱하기 24비트다. 수식을 이제 아예 보여줬죠. 네, 1024 네, K, 네, K 곱하기 24비트입니다. 네. 문제에서 주어졌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2의 10승 K가 되는 것이고 24비트입니다. MAR과 MBR을 구하십시오. 그랬네요. 네, K가 또 2의 10승이죠. 얘도 2의 10승이죠. 그러니까 2의 20승이 되겠네요. 네. 곱하기 24비트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데이터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네. 워드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워드의 개수가 되는 거죠. 네. 워드의 개수. 이건 이제 워드의 크기.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이다 그거죠. 20이 바로 뭐예요? 주소선이 되는 거죠. 이 주소선을 나타내는 것이 뭐죠? MAR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데이터의 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24가 바로 MBR이 되겠군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수식 자체 내에서 그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문제가 자세히 나와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5번 문제 해결이 되는지. 네. 똑같은 형태죠. 수식을 보여준 상태에서 자, 16K 곱하기 24비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네. 16K는 얘가 16이면 2의 4승이죠. 네. 그 다음에 얘가 2의 10승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지수끼리 더하니까 2의 14승이 되는 거죠. 이런 수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4가 바로 MAR이 되는 것이고, 자, 얘가 바로 뭐예요? MBR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컴퓨터 주격장치 용량이 256MB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메모리 용량이 있는데 자, 여기가 256MB다라는 거죠. 자, 메가는 2의 몇 승이에요? 2의 20승이에요. 256은 2의 8승이죠. 그래서 2의 20승 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얘가 뭐예요? 2의 28승 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얼마를 차지하는지 이거는 지금 안 보여줬죠. 안 보여줬으니까 그냥 1바이트로 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트 약분되니까 여기의 개수는 결론적으로 2의 28승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2의 28승인데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주소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소선은 28비트, 최소한 28비트여야지 2의 28승계를 가리킬 수 있겠군요. 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메모리 용량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줘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MAR과 MBR이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고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소선의 개수, 이게 바로 데이터의 크기, 나가는 데이터의 크기다라고 보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용어 뭐가 있냐면 메모리 인터리빙이다 라고 있습니다. 인터리빙. 네. 자,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를 쪼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죠. 내가 이제 CPU가 이 메인 메모리에 접근을 할 때 한 군데의 메모리를 가져서 거기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라 한 번 접근을 할 때 메모리 여러 군데를 같이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CPU는 일단 빠르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그냥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이렇게 쪼개진 메모리를 한꺼번에 가져오겠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의 메모리를 여러 개로 구성을 했다. 여러 개 모듈이라는 단위로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모듈을 번갈아 가면서 접근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그 접근하는 그 시간 차이가 워낙 빠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거를 한꺼번에 가져오나 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주격 장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인터리빙이다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주격 장치 여러 군데에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기술이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좀 더 빠른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라든지 고속의 DMA다. DMA라는 것은 이제 또 나오겠지만 DMA는 다이렉트, 직접이다. 그죠? 직접 메모리, 액세스. 그죠? 직접 메모리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캐시 메모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또 이제 보면은 CPU와 누구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주격 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원칙상으로는 CPU는 메모리에 가서 프로그램도 가져오고 또 메모리에 가서 저장된 데이터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CPU는 너무 빠르고 메모리는 CPU보다는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속도를 올리려면 CPU 혼자서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죠.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빨리빨리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얘는 너무 빨라서 기다리고 있고 메모리 20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데이터 20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개씩 천천히 건네준다 그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의 속도를 올리려고 하니까 자, 여기다가 캐시라는 장치를 하나 둬가지고 CPU가 어떤 데이터를 찾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놓다 미리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CPU가 어떤 데이터를 찾을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통계적으로 프로그래머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찾더라라고 생각해가지고 미리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러면 적중할 수도 있고 적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계속 적중하지 못한다면 어떠세요? 그 컴퓨터의 시스템의 효율은 더 떨어지겠죠.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계속 적중을 시키네요. 그럼 그 시스템 효율은 좋은 게 되겠죠. 네, 그래서 CPU가 찾을 만한 데이터를 미리 캐시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다 그거죠. 어떤 데이터를 찾을 거냐. 그럼 또 이게 자기들 프로그래머가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내요. 그래서 CPU는 이럴 때 어떤 데이터를 찾더라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넣어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 일단 정의를 내려보세요. 캐시 메모리는 주격 장치의 접근 시간과 중앙 처리 장치의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CPU가 미리 사용할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 기억을 시켜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수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의 캐시 메모리는 메모리보다 훨씬 빠르게 된다 그거죠. 고속의 캐시 메모리를 설치를 해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배웠다시피 캐시 메모리는 일단 램으로 구성됐어요? 롬으로 구성됐어요? 램으로 구성됐죠. 용량은 작죠? 메모리에 비해서 훨씬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용량은 작고 SRAM으로 구성되었고 고속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CPU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제일 먼저 CPU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캐시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찾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CPU가 캐시를 갔어요. 내가 찾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메모리한테 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CPU가 내가 찾는 데이터가 캐시에 있네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적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프로그래머가 잘 짰어요. 이제 적중률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적중률이 높을수록 어떠세요? 네, 시스템은 어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겠죠?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죠. 네, 출제자의 성향과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누구는 이 단원에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출제자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캐시 같은 공부를 하는 거죠. 출제자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라고 우리는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어때요? 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오면 우린 적중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강사분과 그 학원은 이제 유명해지는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럴까? 자,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출제자 생각을 달랐던 거죠. 네, 그럼 이제 적중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캐시의 적중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캐시의 적중률입니다. 네, 캐시의 데이터가 있을 확률입니다. 전체적인 확률. 총 몇 번 접근했느냐, 그 다음에 몇 번 적중했느냐, 곱하기 100으로 해주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총 접근 횟수, 네, 그 다음에 적중한 횟수, 네, 곱하기 100을 한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CPU가 데이터를 가지러 10번을 갔다. 네, 그 중에 8번이 캐시에 있었네요. 그럼 이것의 적중률은 얼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80% 적중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접근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건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돼요. 이렇게요. 자, 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요. 이제 1번 보시면 메모리 접근 시간,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CPU가 캐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CPU가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럼 평균 얼마 걸렸냐. 그럼 이거 시간하고 이거 시간하고 어떠세요? 더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몇 번 갔는지 적중률, 또 여기에 몇 번 갔는지 그 적중률을 따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 메모리를 총 몇 번 갔느냐, 캐시하고 주격장치 둘 다 합해서 몇 번 갔느냐라는 거죠. 그럼 얘는 캐시 갔다 온 시간과 주격장치 갔다 온 시간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그거죠. 네. 그래서 캐시에 갔다 온 시간, 네, 그죠? 네, 캐시 갔다 온 시간 곱하기 이거는 적중률이라고 하는 거죠. 네, 10번 중에서 80%가 나왔다. 그럼 캐시한테 8번 가고 나머지 2번은 주격한테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캐시에 갔다 온 시간, 캐시 곱하기 적중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격장치 갔다 온 시간. 그럼 얘가 적중률이 8이면 0.8이면 주격장치는 얼마인 거예요?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장치 곱하기 1 마이너스 적중률이 된다라는 거죠. 이 수식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캐시의 적중률 이거 갔다 온 시간은 맞아요. 근데 메모리에 갔을 때는 바로 메모리를 가지 않죠. 네. 캐시에 가서 없으니까 여기를 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2번 가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는 이제 빼버린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해서 1, 2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이 없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방법으로 구해줘야죠.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데 캐시 곱하기 이제 적중률 더하기 이 시간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거죠. 캐시에 가서 없으니까 주기억에 갔다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곱하기 1 마이너스 적중률.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정확한 방법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짧아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캐시 접근 시간이 200ns예요. 나노세컨드죠. 네. 자,
캐시한테 갔다 온 시간이 200 나노세컨드다라는 거죠. 네. 주기억장치에 갔다 온 시간이 1000이다라는 거죠. 1000 나노세컨드입니다. 적중률이 0.8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중률 0.8. 그럼 얘한테는 적중률 얼마 해줘요? 0.2를 해주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하나 또는 자, 200 나노세컨드 곱하기 0.8 더하기 여기다가 1000 나노세컨드 더하기 200 나노세컨드 곱하기 0.2 이렇게 계산하는 거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네. 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160 나노세컨드. 네. 더하기 0.2를 하면 얼마예요? 200 나노세컨드. 해가지고 총 360 나노세컨드가 나오겠군요. 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얘도 해보세요. 네. 그래서 160 나노세컨드 더하기 1200이군요. 1200에다가 0.2를 곱하면 240 나노세컨드가 되어서 합하면은요. 400인가요? 네. 400 나노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40 나노세컨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노세컨드 하면 10의 몇 승이에요? 네. 그죠? 밀리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네. 그 다음에 나노, 밀리, 마이크로죠? 네.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초죠. 초. 네. 그럼 엄청나죠? 네. 그 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성능을 이렇게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죠? 이 방식도 한번 여러분 한 메모를 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캐시의 매핑 프로세스라고 있습니다. 네, 캐시의 매핑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된다 그거죠. 근데 얘는 너무 넓었어요. 얘는 너무 좁아요. 이때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주소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10분 쉬었다 진행할게요. 네.